이재명 대표는 이런 모든 그 탄핵 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의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맞죠? 그렇지만 우리 헌법을 제정할 때 어느 누구도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탄핵 소추를 남발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제장치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 탄핵에 관해서 물론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 소추 절차로 이제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탄핵 소추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이제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하는 그런 심판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당연히 사과해야죠. 근데 사과를 넘어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탄핵 소추권의 남발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결국은 퇴출시키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로 가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총선 때 소위 말하면 비명행사 공천에도 사실 내부적으로 뭐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거의 침묵, 내부적으로는 거의 침묵을 했어요. 저는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어떤 힘이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당내의 거의 독재적인 당 운영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과연 무슨 힘이 그렇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정치 상황을 보면은 의회에서 지금 그 현재의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불안과 이런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한 원인으로서는 의회 권력의 폭력적인 행사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이 충돌할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권력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까지 포함한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방분권, 선거구제 개편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개헌 논의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헌 역사를 보면은 물론 재헌헌법 당시는 이제 국민적 합의에서 이제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헌법 제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 차례 개헌의 역사를 보면은 다 어떤 군사 권력이나 또는 어떤 독재 권력에 의한 힘에 의한 그 개헌이었습니다. 다만 1987년도의 개헌은 이제 그야말로 정치적인 큰 대타협에 의한 그 개헌이 가능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군사 독재 정권을 종식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가 직선제를 뽑아야 되겠다는 이런 거대한 그 국민들의 열망이 헌법 개헌, 개헌의 추진 동력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그만한 그 추진 동력이 나올 수 있을지 그건 조금 의문이고요. 이러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현재 이제 야당의 거의 유일한 그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또 반 또는 비이재명 그러니까 중도 보수의 연대 세력과의 대결로 결국은 이번 선거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또 강고한 반 이재명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제 친시장적인 정책을 많이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도 보수를 자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친미적인 발언도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반미, 반일 그리고 친북 종중의 외교 노선을 가진 사람이고 반시장 그리고 친강성 귀족 노조의 그러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사유 중에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외교 관계를 뭐 이제 악화시켰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중 또는 친북 노선 그리고 반미, 반일 노선이 결국은 그 탄핵 사유에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물론 2차 탄핵 사유는 뺐지만 논란이 하도 많아서. 그리고 이제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금 현재 기소가 돼 있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람이 된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대표가 그동안 쭉 정치 생활에서 보여줬던 본인의 태도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이해관계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할 사람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의 말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죠. 그런 점이 그러니까 결국은 말과 행동이 언제나 다를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인 그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전과 다음에 뭐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성품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정직성과 신뢰의 결여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을 한계 짓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는 일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기류가 워낙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죠. 근데 이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결국은 이제 더 많은 지지 세력 또 표를 얻어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반 이재명 또는 그 비이재명 세력 즉 보수와 중도의 연합이 가능했다라는 것이 선거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당시 보면 20, 30대 또 60대 이상의 세대 포이론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그것도 뭐 서로 여러 가지 견해는 갈립니다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일부 중도 세력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선거 승리의 원인이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그게 이제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졌죠.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이러한 연합을 해체했죠. 이준석 당대표 쫓아내고 또 뭐 본인의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뭐 권력에서 배제하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그동안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에 더 합치질 않고 안에 있는 세력들을 자꾸 이제 잘라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란 연합이 해체됐고 그 결과가 지난번 4월 10일 22대 총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일에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그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의 그 유일한 후보죠. 야당의 유일한 후보인 이재명과 또 반이재명 또는 비이재명 세력으로 되는 그 이 연합 세력, 결국 중도 보수 연합 세력의 대결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범보수와 또 반이재명, 비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의 세력의 연합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재의 그 탄핵 정국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양극단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탄핵 기각하자, 탄핵 찬성하자. 그런데 이런 광장의 힘만으로, 광장의 목소리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죠. 결국은 중도에 있는 분들이 지지를 얻어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보수가 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탄핵 심판 전까지 탄핵을 반대한다.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고 이제 외치는 분들이나 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주장했던 분들이나 또는 최근 중요한 이슈로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나오고 있는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나 그거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선 국면에서는 전부 다 이제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과거에 그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이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탄핵을 둘러싼 의견 대립 또 부정선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대립 이런 것들을 모두 넘어서 보수와 중도의 통합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라고 해서 투표장에 안 가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표를 하는 투표 참여 소위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